네, 반갑습니다. 독거투자입니다. 월요일 10시 40분 정도 됐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금 마이너스 한 2, 3% 갔다가 지금 반등해서 마이너스 1%까지 지금 올라온 상태입니다.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지금 기계적인 매도를 하고 있는데, 뭐, 장 시작부터 계속해서 지금 매도를 하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 3조, 순 매도가 지금 3조 3천억 정도? 계속해서 매도가 나오는 상황이고, 뭐, 이전과 달라질 게 없고, 이 정도 추세 가면 뭐, 4조 중반대까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린 거는 월말까지는 외국인 그 패시브 자금들의 리밸런싱을 계속해서 그냥 놔주겠다 생각하고 그냥 계속 매도 나오니까 그냥 놔둬라. 걔들 어떻게든 좀 팔려고 노력하는 애들이니까. 그리고 이제 이 지나봐야 될 것 같고. 대신 오늘 같은 경우 장이 그렇게 파괴적으로 빠지진 않거든요. 가장 큰 이유는 지금 기관들이 좀 사고 있어요. 기관들이 지금 왜 사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어느 정도 클라이막스가 그 외국인 매도가 이제 클라이막스는 지나간다. 그래서 저가 매수 지금 8천 얼마죠? 8,300인가 400인가 뭐 이 정도 한 것 같은데 지금 보면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8,300 뭐 70 뭐 이 정도 수준인데 이 정도면 우리나라도 증시도 한 10% 정도 빠졌으니까 많이 빠진 거고 그래서 이제 슬슬 이제 매수가 들어가는 것 같고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달린 댓글 중에서 좀 재미있는 약간 좀 시장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 마켓을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이야기한 것도 있어가지고 하나 좀 얘기를 드리려고요. 이 연기금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연금이 작년부터 계속해서 국내 주식을 사고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이 연끌해서 이 주식시장을 끌어올렸다라고 하는 그런 약간 무식한 그 답변들, 질문들 이런 코멘트를 봤는데 이거 그 HTS에서 보이는 그 그래프거든요. 조회하면 나옵니다. 연기금이 작년부터 순 매수를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순 매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제 보이는 차트거든요. 이게 보시면 계속해서 지금 그 6월 16일에 보면은 그 2946.66포인트 그때가 이제 피크였거든요. 그때 이후부터는 계속해서 팔고 있습니다. 조금 이제 움직임은 파동은 있긴 한데 계속해서 내려 꽂고 있어요. 주식을 국내 주식을 계속 매도하고 하고 있고 그 반대로 이제 코스피는 계속 올라가고 있죠. 이거 보시면 이 HTS에 있는 이 간단한 지표인데 그래프인데 요거 검색하면 다 나오는데 무슨 국민연금이 국장을 하드캐리한다 이렇게 어떤 뭐 일부 특정 유튜버들의 그런 이야기들을 그 어떻게 듣고 그러니까 듣고 그냥 얘기한 것 같은데 유튜버들 진짜 문제가 많다는 생각 들고 또 기본이 안 되어 있는 투자자들 그러니까 투자를 한 지 얼마 안 된 분들이라든가 잘 모르신 분들 시장 마켓에서 잘 모르신 분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듣고 그렇게 리플들 달았다고 해서 약간 어이가 없고 저는 기관 투자자로서 굉장히 오래 있던 사람인데 저한테 이렇게 대체로 유튜버들 보면은 뭐 증권사 경력도 없고 그냥 개미들이잖아요. 개미들이 어디서 이렇게 막 떠도는 막 정보들이라든가 그냥 텔레그램에 있는 그런 정보 그 정도 수준의 정보들 가지고 이제 막 얘기를 막 하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굉장히 신뢰하고 오히려 이제 제도권의 그러니까 팩트 가지고 이제 데이터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잘 안 듣고 이런 거 보면은 뭐 제도권에 대한 신뢰가 좀 없어서 그런 것도 있긴 하겠지만 제대로 이제 데이터를 보고 판단하셔야지 그냥 엔터테이너들 유튜버들이라고 하면 이 증권 쪽이든 어디든 간에 엔터테이너에 가깝거든요. 조회수를 위해서 막 이렇게 하는 엔터테이너 가까운데 그런 것들 보면서 시장은 다 한다고 판단하게 되면 그리고 약간 정치적으로 약간 기울어져 있는 그런 유튜버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시면서 투자를 하시고 판단하시면 별로 이렇게 여러분 투자 성적에 좋을 게 없습니다. 아무튼 간에 이 국민연금은 계속해서 거의 이제 내리꽂고 있어요. 매도를 하고 있고. 근데 그게 있어요. 제가 PBR 때 삼성전자 그 매도 주문을 받았는데 30억 정도 됐었거든요. 그거를 이제 제가 팔아요. 팔아야 하는데 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고 살살살 파는데 이틀 걸렸습니다. 이틀. 삼성전자도 30억 파는 이틀 걸린다. 지금은 엄청 변동성이 크고 유동성이 크기 때문에 뭐 30억이야 한두 시간 안에도 팔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때는 그게 한 십몇 년 전이니까 그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국민연금이라고 하면 이제 규모가 지금 한 450 정도 되고 작년 2,940 60포인트 막 이때쯤이면 한 150조, 160조 막 그 정도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삼성전자의 비중도 상당히 컸을 텐데 그거를 계속해서 올라가는 주식을 시장에다가 파는 게 이게 하루 이틀 걸린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국민연금이 빨리 팔지 않았다. 그것도 직무유기다라고 얘기하는데 직접 한번 팔아보십시오. 시장에다가 직접 그 엄청난 규모 적어도 수십조 원 정도 규모예요. 그래서 제가 대충 계산해 보면은 180조 원그
그 국내 주식을 갖고 있다 하면 삼성전자 비중은 적어도 몇십 조 원, 20조 원 정도 되지 않을까요? 대략 이제 시총 비중을 볼 때. 그러면 그거를 당장 한 달, 두 달 안에 팔면 난리 납니다. 삼성전자 주가가 확 빠지고 이 빠지게 된 이유가 누구냐? 막 이렇게 막 하다 보면 연기금이 망가뜨렸다 그러면은 국민적인 막 그런 것도 있을 것이고 저는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펀더멘탈 때문에 그 국장이 올라왔기 때문에 아무리 리밸런싱 때문에 판다고 하더라도 그 속도는 늦추는 게 당연해요. 왜냐면 이게 버블 때문에 올라간 게 아니라 펀더멘탈은 워낙 좋고 실적이 워낙 좋은 상태에서 주가가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파는 거는 어느 정도 조금 속도를 조절을 하면서 파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왜냐면 국민연금의 가장 큰 존재 이유가 뭐냐면은 바로 국민들의 그 자산 증식이고 노후거든요. 노후를 위해서는 어쨌든 최대한 수익을 극대화하는 게 맞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연금이 작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팔고 있긴 하지만 전 안 팔았으면 좋겠는데 근데 국민연금의 안정성이라든가 이런 거 이런 안정적인 그런 운영을 본다면은 계속해서 파는 게 맞다고 보고 있고 속도 조절한 것도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잘하고 있다. 국민연금이라고 하면 프로들입니다. 프로들. 여러분들하고 뭐 저도 마찬가지고 이런 수준을 넘어서는 그 프로들이 운영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국민연금에 대한 어떤 그런 이상한 얘기들 그런 얘기들 좀 안 들었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연기금이 막 국장을 말아서 올렸다면 차트는 이렇게 꼬꾸라진 차트가 아니라 확 여러분 좋아하는 확 우상향하는 차트여야 되고 지금 보면은 하이닉스를 예를 들면은 하이닉스가 한 1000% 이상 났어요. 지금 차트 보는 거는 며칠 사이에 이제 좀 빠졌잖아요. 한 298만 원 갔다가 260만 원대까지 빠졌으니까 만약에 뭐 298만 원 고점을 기준으로 본다면은 거의 이제 1년 작년 6월 달부터 뭐 거의 1년이죠. 1년 동안 보면은 거의 이제 1000% 가까이가 올랐는데 10배가 올랐는데 리밸런싱을 위해서 그 퍼센테이지를 조절하려면은 진짜 그 보유하고 있는 좀 그 하이닉스 시총의 한 10배 가까이를 그러니까 한 90%를 팔아야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은 겁니다. 그리고 작년 6월 달쯤에 국민연금이 보유하고 있던 그 코스피 그 주식 비중이 시총이 한 180조 정도 됐다고 치면 지금이 한 470조 막 50조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그러면 1년 동안에 300조 원이죠. 300조 원 정도를 판다는 게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올해 그 외국인들이 올해 이제 6개월 동안 주식을 판 게 150조거든요. 근데 6개월 동안 그러면 국민연금이 작년부터 지금까지 그 300조 원을 만약에 팔았다면 시장이 어떻게 됐을까요? 완전 망가졌겠죠. 지금 뭐 8천 뭐 370 뭐 정도 수준인데 한 6천, 5천 이 정도 수급이 완전 꼬여버린 거니까 이게 정상적인 게 아니죠. 아무리 리밸런싱이 중요하긴 하지만 봐가면서 시장 봐가면서 이제 매도해야 되는 게 맞고 저는 국민연금이 지금까지 상당히 잘해오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고 덕분에 우리가 지금 뭐죠? 국민연금이 운영을 잘한 것도 있고 해서 우리의 노후가 상당히 밝아졌죠. 뭐 2054년 고갈설이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얼마죠? 뭐 한 5년 10년 더 뒤쳐졌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좋은 겁니다, 이거는. 아무튼간에 뭐 7월 달부터는 또 국민연금이 이제 리밸런싱을 위해서 좀 줄여간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뭐 파괴적으로 막 시장을 망가뜨리면서 매도하는 외국인처럼 기계적으로 막 약간 외국인들이 전장에서 전쟁터에서 막 기관총으로 와다다다닥 막 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막 들 정도로 외국인들이 진짜 미친 듯이 팔고 있는데 뭐 국민연금이 국민들한테 그렇게 총질하진 않을 거라고 저 보고 있고요. 55조 원 정도를 팔 거라는 얘기가 있는데 55조 원 정도를 막 짧은 기간 동안 팔진 않고 진짜 뭐 6개월 뭐 1년 이렇게 팔 수도 있고 그래서 너무 걱정 안 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요. 자 오늘은 좀 다양한 분야의 얘기를 좀 해볼게요. 지금 달러원 환율이 1,542원입니다. 30원대 40원대 왔다 갔다 하고 있고 고점이 1,560원 정도까지 갔었네요. 진짜 장난이 아닌데 저는 이제 2017년부터 이제 뭐 전자산을 달러 자산 거의 달러 자산을 했었거든요. 달러 자산에서 이제 미국 주식이라든가 뭐 홍콩, 일본, 중국 주식도 투자를 했었는데 대부분은 이제 그 다음에 다시 2018년도에 다 미국 주식은 이제 넘어왔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1,150원 정도? 사실 1,100원대가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됐어요. 2010년대 같은 경우는. 근데 지금은 이제 1,500원대까지 왔습니다. 400원 정도가 올라왔는데 저는 늘 말씀드렸던 게 달러 자산을 계속해서 가져가라.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자산이 대부분은 어디 있냐? 아파트에 있고 부동산에 있고 하지만 가능하면 최대한 달러 자산을 늘려가지고 뭐 달러 환율이 어떻게 되든 간에 많이 올려놓고 이렇게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보면 이제 1,500원대까지 올랐습니다. 뭐 1,500원대까지 올라온 이유는 아주 여러 가지 있어요. 서약과 이유도 있고 뭐 기업들이 번 돈을 국내 환전 안 하는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그런 상황인데 1,600원대로 가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뭐가 있냐면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그 미국에다 3,500억 불을 상납을 해야 되는 그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 올해까지는 약간 지지부진했었고 했는데 이제 하반기부터 해서 내년부터 이렇게 쭉 해가지고 이제 3,500억 불을 미국이 달라는 쪽에다 보내가지고 투자라고 하지만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손실도 우리가 다 감내를 해야 되는 거고 이게 무슨 원금 보장 상태가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투자를 해야 되고 뭐 알래스카 쪽에 투자하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근데 알래스카 쪽은 미국에 있는 자국 기업들도 뭐 BP라든가 이런 뭐 쉐브론 이런 애들도 투자 안 합니다. 왜냐하면 경제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근데 트럼프가 가장 처음에 얘기한 부분이 어디였냐면 알래스카 쪽을 투자를 하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 ROI가 가장 적은 곳들 근데 돈은 필요한 곳들 이런 곳들이 투자 대상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저는 참 이게 원금도 우리나라 돈이잖아요. 원금도 보장이 되고 적어도 국채 수익률만큼만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간절히 말하는 사람인데 왜냐면 다 우리나라 돈이고 국부거든요. 국부. 우리가 지금 4,300억 불 갖고 있고 600조 원 정도 되죠. 600조 원이 외환 보유고가 되는데 이 중에서 대부분입니다. 90% 되나요? 90%? 3,500억 불? 그러니까 4,200억 불, 300억 불에서 3,500억 불이 이제 미국으로 가는 거니까,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환율이 망가질 수밖에 없다. 이거는 약간 진짜 위험한 거예요. 그럼 800억 불 정도 남는 거거든요? 120조 정도 되나? 그러면 이게 우리나라가 그 4천억 불의 외환 보유고가 그 국제적인 기준으로 볼 때, 경제 규모로 볼 때는 작다고 해요. 6천억 불 정도 가야 된다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3,500억 불이 싹 빠져나가잖아요. 그럼 진짜 외풍에 취약할 수도 있어요. 게다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3,500억을 보내도 그 달러 수합도 안 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만약에 밖에서 바람이 확 불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외환적으로 볼 때 상당히 취약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될 수 있어서 상당히 위험한 상태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막 피가 모자라는 사람인데 한 80%밖에 없는 사람인데 갑자기 피를 누가 막 달라가지고 헌혈을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럼 우리는 피가 상당히 없는 약간 저혈압 상태가 되겠죠. 그런 상태로 살게 되는 겁니다. 한 10년 동안은. 그렇다 보니까 환율이 점점 올라가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볼 때는 가장 큰 이유는 지금 뭐 돈도 잘 벌고 있고 우리나라 지금 수출도 상당히 역대급으로 잘 되고 있고 외환 무역 흑자도 상당히 잘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환율이 올라가는 거는 그걸로밖에 설명이 안 돼요. 뭐 외환 전문가들이 뭐 하반기 환율 전망 같은 거 보면 다 어떤 얘기 하는지 아세요? 하반기에는 무역 흑자가 상당히 좋을 거기 때문에 환율이 어느 정도 내려가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지금 상반기에도 수출은 좋았어요. 수출은 막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고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환율은 떨어질 줄 모르고 오히려 위로 올라가고 있고 지금이 뭐 예전 같은 경우는 1,500원대 환율이면 진짜 국가 부도 위기 사태인데 그렇진 않아요. 그렇진 않은데 일단 우리가 그 금융자산이라는 거는 그 향후 전망 같은 걸 미리 프라이싱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누가 잘못이냐고 하면 뭐 사실은 뭐 일본이 괜히 그냥 그 미국한테 6,500억 불이니까 7,000억 불이니까 막 5천억 불, 5,500억 불인가? 요거를 상납하겠다 먼저 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있는 차례였던 우리나라가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3,500억 불을 낸 상황이 됐는데 어쨌든 그 당시에 그때 일본 총리도 문제가 있고 또 트럼프도 문제가 있고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뭐 우리나라 정부는 그냥 뭐 힘이 없는 거고 당연히 우리나라는 뭐 어차피 강소국이라고 하지만 결국에는 약소국이잖아요. 그렇죠? 미국이 하자는 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200만 국민인데 3,500불이라고 하면은 거의 이제 520조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걸 나누면은 그걸 인구로 나누면은 국민 1인당 1,100만 원을 미국이 가져간다고 보시면 돼요. 뭐 투자라는 명목이긴 하지만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그런 미국 기업들도 투자하지 않는 그런 곳에 가는 겁니다. 1인당 1,100만 원 정도. 여러분들이 세금을 1년에 얼마나 내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러분이 낸 세금의 1,100만 원은 미국으로 딸려간다. 그래서 진짜 뭐 제가 뭐 자판이 뭐니 막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일단 팩트만 보고 보십시오. 이건 거의 이제 강도질 당한 건 똑같거든요. 아무리 뭐 미국을 빠고 숙민주의도 있고 뭐 다 이거 아는데 데이터만 보고 여러분들 판단해 보시라고요. 이런데도 미국을 빨면은 제가 볼 때는 완전히 숙리주의고 완전히 호구라고 보면 돼요. 글로벌 호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와중에도 우리가 돈을 그렇게 3,500불을 피토한 돈을 다 피땀으로 이렇게 번 돈을 미국한테 보내도 미국은 아직까지 우리나라한테 15% 관세를 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장은 그렇게 많이 지었거든요. 그 공장들 우리나라 지었으면 GDP 상승이 엄청나게 큰 요인이 될 거예요. 진짜 저는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전라도 쪽에다가 뭐 반도체 공장을 짓는다 이거에 대해서 말이 많은데 이거 안 된다는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텍사스
텍사스에다가도 공장을 지었고, 사실은 텍사스에다가 공장 하나 지으면 한 비용 3배 정도 듭니다. 이미 3배 정도, 3배 넘게 들었고, 그리고 베트남에다가도 지어요. 근데 그 두 곳 다 그 반도체에 대한 그런 그 기반 시설이 없고 엔지니어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데다가 지은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가 왜 안 됩니까? 우리나라 전라도 쪽에 왜 안 되는지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쪽 같은 경우는 물도 공원 용수도 풍부하고 비가 제일 많이 내리는 곳 중 하나잖아요. 그리고 뭐 전량량도 지금 자급률이 195%입니다. 그러니까 남아 도는 곳이에요. 전라도, 제주도는 전기가 남아 도는 곳이고, 그리고 친환경 그 에너지 비중도 높거든요. 그에 비해서 저 그 경기도 쪽은, 그리고 충청도 쪽도, 이쪽은 완전 과밀한 쪽이고 용지도 지금 부족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 반도체 핵심 인재들이 우리나라에 있어요. 그리고 뭐 여기서 베트남 가는 게 뭐 시간이 오래 걸립니까? 아니면 여기서 그 뭐 용인이라든가 서울에서 그 전라도 쪽으로 가는 게 더 오래 걸립니까? 그리고 국가에서 당연히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제 짓는다고 하니까 이쪽에다가 짓는 대가로 여러 가지 혜택들을 주기로 또 한 상태고, 그래서 뭔가 정치적인 그런 이유 때문에 뭔가 경제적인 판단을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저는 참 아니라 생각이 들고,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가 잠재 성장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투자가 안 일어나요. 기업들이 투자 자꾸 해외에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기업들이 국내에 투자하는 건 정말 장려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이제 자녀가 없지만 요즘 대학생들도 보면 너무 불쌍합니다. 취업을 할 데가 없어요. 또 AI 시대잖아요. 특히 이공대 같은 경우에는 이 AI 시대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고 있어요.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난리 났잖아요. 뭐 MIT라든가 뭐 아이비리그의 공대생들의 취업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그런 상황이고, 이런 것들이 AI 약간 불모진 우리나라로 이렇게 스며들 수도 있거든요. 넘어오는 그런 추이했다고 저는 보고 있고, 클로드라든가 이런 에이전트 AI가 기존에 있는 우리 직업을 뺏어갈 수도 있는 추세죠. 추세인데, 이번 주에 나온 그 실업수당도 상당히 높게 나왔는데, 가장 큰 타격은 어디가 받냐면은 이제 20대, 30대 대학교를 갓 졸업한 사회초년생들이 가장 받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이 일할 수 있는 공간들을, 일자리를 마련해 줘야 되는데, 이 반도체에서 일하는 거면 상당히 고급 일자리잖아요. 뭐 연봉이야 뭐 엄청나기도 하고, 물론 이 사이클이 끝나고 나서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반도체 쪽이라든가 이런 그 IT 쪽은 그래도 연봉은 높은 상태를 유지할 거라고 보는데, 이런 상당히 좋은 일자리를 국내에 지어서 국내 젊은이들이 일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돼야지. 그래서 저는 국내에다가 뭐 어디든 괜찮아요. 지금 뭐 전라도든 뭐 경상도든 뭐 강원도든 반도체 공장을 지을 수 있는 좋은 입지가 있다면 짓는 게 전 맞다고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전라도 쪽, 뭐 첨단 쪽 얘기 나오고 있는데, 이쪽 같은 경우에는 땅이 넓잖아요. 평평한 대지가 있고, 그래서 어떻게든 공장을 우리나라에 유치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레버리지 상품에 대한 이야기가 질타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저도 계속해서 반대했던 사람인데, 뭐 저의 개인 의견이니까 뭐 의미는 없겠지만, 대만 같은 경우에는 레버리지 상품에 대한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당국에서 다 거절했어요. 이런 상품들은 변동성을 이제 높일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장 변동성을. 그래서 이런저에 칼같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 생각에는 우리나라 레버리지 상품들도 상장 폐지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이거 계속 놔두게 되면은 레버리지를 투자하시는 분들도 피해를 보겠죠. 손실을 보겠지만, 이 엄청난 변동성 때문에 기존에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 분들,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본주를 갖고 있는 분들도 상당히 피해 볼 수 있다. 왜냐하면 너무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 개인들은 변동성 때문에 다 망가집니다. 주식 투자가. 지금 보면 3천에서 9천까지 오면서 지금 반대 매매가 30조 원인가? 지금 미쳤어요, 지금. 주식시장이 오르고 있는 그런 장세에도 불구하고 이 손실을 보고 있는, 반대 매매에 걸린다는 건 결국에는 그거잖아요. 손실을 보고 더 털리는 거거든요. 이런 분들이 많은 거는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이런 상태가 되는 건데, 아무리 추세가 쭉쭉쭉쭉 올라간다 하더라도 이거는 제 생각에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는 바로 레버리지다. 그래서 다들 지금 피해를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건 제가 볼 때는 이재명 정부에서 약간 정책적인 실패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투기적인 한국인들이 홍콩 증시에 가서 거기에 있는 레버리지 상품들, 하이닉스, 삼성전자 레버리지라든가 인버스를 산 것도 큰 문제죠. 왜냐면 그걸 외화 유출을 막기 위해서, 외화 유출 넘어서 거기서 이제 다 이제 터지니까 그게 다 날아가 버린 거거든요. 그냥 홍콩에 있는 그 증권사, 수수료만 받아먹는 증권사만 돈을 엄청나게 버는 거고, LP들을 이용해서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저는 그 이제 레버리지 ETF를 이제 언젠가부터는 좀 신규 매수를 좀 금지시켜야 된다. 그렇게 되면 시간이 지나면 6개월이든 1년이든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이제 시총이 줄어들면서 이제 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단계적으로 볼 때, 약간 거시적으로 볼 때, 장기적으로 볼 때 이 레버리지 상품은 좀 없애야 된다.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맞고, 지금 이 여러 이제 그 증권사 이 리포트를 보게 되면 이 ETF가 구조적으로 한국 증시 변동성을 증가시켰다, 그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투자자들, 전체적인 투자자들 볼 때 이 사람들 이제 보호하는 측면에서 볼 때는 이 레버리지 상품은 없애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미국 10년물 금리 같은 경우 지금 4.38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래도 4.3%대를 계속해서 유지를 지금 한 일주일째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정말 다행인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서는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을 별로 안 보는 것 같아요. 왜냐면 오일 가격이, 저번 영상에 말씀드렸지만 오일 가격이 쭉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월가에서 오늘 그 하나의 얘기가 나왔더라고요. 케빈 러시가 계속해서 매파적인 이야기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 시장의 그 기대치를 낮추기 위해서 관리하는 것이다. 왜냐면 기대가 낮춰진 상황에서, 그러니까 금리 인하의 그 기대치가 낮아진 상황에서 금리 인하해 버리면 효과가 상당히 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그 노린 것이다. 그리고 계속 매파적인 얘기를 하게 되면 사람들이 알아서 좀 이렇게 뭐 투자 규모라든가 인플레라든가 이렇게 좀 낮아질 그런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9월이라든가 10월 달쯤에 금리 인하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약간 개인적인 이야기인데, 저는 그렇게 공격적으로 그 금리를 인하할지 모르겠는데, 적어도 올해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있을까, 그거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잘 모르겠다. 그렇게까지 할 건덕지가 있을까, 명분이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엔캐리 자금, 그 뭐 엔캐리 트레이드가 돌아간다, 뭐 이런 거에 대한 얘기에 대해서 또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지금 엔화는 계속해서 지금 빠지고 있어요. 한 달 전만 하더라도 1달러당 158원이었는데 8엔이었는데 지금 161엔이잖아요. 3엔이 올랐는데, 이건 역사적으로 볼 때도 상당히 높습니다. 최근 뭐 5년 사이로 볼 때도 5년 전에 110엔이었는데 2021년도에 지금 161엔이거든요. 그러니까 51엔이 올랐으니까, 이게 우리나라 뺨치게, 우리나라 그 원화 뺨치게 평가가 절하됐고, 실제로 미국 그 일본에 사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워낙 그 달러 엔화 가치가 너무 떨어지니까 너무 힘들다, 물가가 계속해서 오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뭐 그 일본 같은 경우에는 금리를 인상하는 인상기에 있는데, 뭐 인상이 그렇게 막 크리티컬하게 엄청나게 막 확 올라가기도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고, 그렇게 하면 이제 일본 정부의 재정을 완전 망가뜨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금리 인상기인데도 불구하고 엔화 환율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엔화가 약세가 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된 상황에서는 엔캐리 자금들, 해외 나갔던 엔캐리 자금들이 다시 돌아오기가 쉽지가 않은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엔화 자체가 가치가 떨어지고 있는데 왜 돌아오겠습니까? 안 돌아오죠. 아무리 금리를 더 준다 하더라도 돌아오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엔캐리의 트레이드에 대한 이야기들은 뭐 2년 전에 한 8월 달쯤에 한번 막 시장이 폭락했었잖아요. 엔캐리가 막 어떻게 된다고 하면서 뭐 어떤 무슨 뭐 지식 뭐뭐 채널에서는 막 3천조 원인가 되는 막 그 해외에 풀렸던 엔화 자금들이 돌아오면서 시장을, 미국 주식을 망가뜨리고 막 파괴적 막 이런 얘기를 했던 그 공포 조장이 있었던 걸 제가 기억을 하는데, 저도 그 채널을 보진 않지만 하도 막 얘기가 여기저기 회자가 많이 돼서 도대체 무슨 얘기를 했길래 이게 막 조회수가 막 올라오고 막 그럴까. 막 그런 채널들은, 공포 조장 채널들은 조회수가 엄청나잖아요. 막 몇백 막 100만만 나오고 막 그런, 저야 뭐 그런 게 없으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라, 별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채널이 인기가 없는데, 아무튼 사람들은 그런 것들 막 보면서 막 벌벌 떨면서 이제 매도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 참 어쩔 수 없죠. 뭐 하여튼 시장을 잘 못 맞춰도 공포 조작만 하면은 이 유튜브 생태계는 참 문제가 많아요. 어쨌든 이 채널 자체는 수익이 거의 없는 채널입니다. 순수하게 모든 장비, 모든 것도 다 내돈내산으로 하고 있고, 자원봉사로 이렇게 하고 있는 채널을 보시면 될 것 같고, 재능 기부로 하는 채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하여튼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뭐 사실 그 아까도 잠깐 얘기했는데, 그 케빈 러시의 연준 같은 경우에는 한 8월 달이 이제 잭슨홀이잖아요. 잭슨홀 때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은 뭔가 특별한 발표가 나오거나 시장의 변곡점, 그러니까 시장의 변곡점이라기보다는 FOMC 연준의 페드의 변곡점 같은 그런 약간 그런 얘기들 많이 하거든요. 뭐 잘 아시다시피 한 2박 3일 있으면서 연준위원들이 같이 모여요. 같이 모여서 이런저런 얘기하고 의견도 조율하고 어떤 큰 발표를 하는 곳이 이제 그쪽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막 이야기가 여러 가지 이야기가 돌고 막 케빈 러시는 이럴 거야, 케빈 러시는 이런 캐릭터인 것 같아라고 하는 것들은 그냥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의 호사가들의 그런 이야기고, 실제로 중요한 언급은 8월 때까지 기다려봐라. 사실 어떤 면에서 볼 때는 지금 계속해서 시장이 매달 큰 조정이 있는데, 보면 대부분은 약간 우려 섞인 이야기들, 그러니까 우려 기후 이런 것들이 시장을 되게 변동성을 이제 크게 만들거든요. 전쟁 같은 경우에도 그래요. 3월 달에 전쟁이
2월 28일부터 시작됐죠. 근데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3월달에 엄청나게 큰 변동이 있었는데 결국 시간이 지나니까 다 해결되잖아요. 저 같은 경우 그때 당시에 10월달까지는 무조건 홀딩해라. 괜히 매도하지 말고 털리지 말라고 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영상을 보신 분들도 수많은 분들이 털렸을 거라 생각합니다. 왜냐면 너무 무서우니까 그 당시에는. 근데 이게 멘탈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주식이란 거는 어떤 면에서부터 제가 타고난 거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멘탈이 타고난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무던한 분들, 제 옆집 같은 경우는 상당히 무던한 스타일인데 그렇게 무던한 사람들이 시장에 그런 잔 진동, 잔 물결, 저 옆에도 광안리 바다가 있는데 잔 물결을 스킵하고 큰 파도를 타면서 큰 파도에도 그 안에 잔 물결이 있는데 이런 것들에 주목하지 않고 이런 거 스킵하고 큰 파도를 타는 서퍼가 될 수 있는 최고의 선수가 되는 그런 최고의 투자자가 될 수 있는 그런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굉장한 멘탈 그리고 시장을 꿰뚫어 볼 수 있는 그런 통찰력은 진짜 오랫동안 공부하고 이것도 타고나는 영역이라고 보는데 왜냐면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는 저는 증권사에 있으면서 10년 동안을 그 지점에 있었고 그래서 수많은 고객들을 만났고 그리고 4년 동안은 이제 국제부서에 있으면서 이제 외화라든가 외환 그 해외에서 시장에서 일하는 것들을 이제 계속 모니터링하고 그렇게 있었던 사람인데 보게 되면은 이 사람은 주식을 제대로 잘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타고난 뭔가 있다. 이 사람은 주식을 하면 안 된다. 이런 게 좀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뭐 우리나라 그 국내 주식 투자자가 뭐 1,700만 명 이렇게 얘기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다 주식을 하기에 타고난 사람들이냐라고 물어본다면은 저는 아니라고 볼 것 같아요. 그 중에서 한 10분의 1이라고 해야 되나? 그 정도만 타고난 투자자가 아닐까. 이게 왜냐면 이 주식 투자라는 게 얘네가 원하는 기질이 있어요. 이 시장에 원하는 기질이 있어요. 이 시장의 파고를 이겨낼 수 있는 기질이 있는데 그거를 타고나는 사람들은 별로 없는 것 같다. 그래서 내가 돈을 벌고 싶은데 이런 기질이 없는 것 같다 생각하면 이 기질을 높이기 위해서 다분히 노력을 많이 하시고 특히 제가 이야기하는 구루들의 책들을 항상 많이 보시고 그리고 적용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 아니면 돈을 벌고 싶은데 이 변동성 너무 힘들다 싶으시면은 좀 줄이세요. 규모를 줄이시는 걸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면 규모가 엄청나게 큰 분들인데 적어도 하루에 억대가 왔다 갔다 하신 분들은 못해도 계좌가 10억 대는 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주식 투자들의 60%는 잔고가 1,000만 원이 안 된다고 통계청이라는 한국은행인가? 제가 며칠 전에 보여드렸잖아요. 그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그런 계좌 규모를 갖고 있으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일단 오늘은 간단하게 간단하지만 30분 정도 얘기했는데 이런 정도로 시장에 대한 코멘트 드리고요. 어쨌든 지금 보면은 외국인들 특히 그 패시브 자금들의 큰 파도는 아직까지 진행되고 있고 30일까지는 진행이 될 것 같고 그 와중에 오늘 조금 시장이 괜찮은 거는 기관들이 조금 들어오고 있다. 클라이막스가 지났다고 볼 수 없는 게 지금 뭐 상당히 오늘 아침부터 많이 팔고 있잖아요. 거의 외국인 순매도가 지금 11시 16분인데도 지금 3주 8천이니까 상당히 많이 팔고 있어요. 근데도 버티는 거는 기관들이 좀 버티고 있다. 기관들이 약간 그 순매수를 좀 들어가면서 시장을 어느 정도 방어를 개인들이 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누카꿀도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오랜만에 마누카꿀 광고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오이오 이거 먹다가 여행지 가서는 요 스틱을 갖고 와서 잘 먹었어요. 이게 제가 하루에 한 개씩 먹거든요. 특히 제 옆집이가 베트남에서 아주 시원한 물에서 수영을 하다가 한 4일, 5일 동안 약간 몸살 같은 게 걸렸었는데 이거 먹어가면서 조금 이제 회복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스틱형, 여행용 스틱형은 상당히 제가 강추를 드리고요. 제가 12월 말에 좀 과식을 많이 했더니 위염이 조금 돌아왔는데 위염에도 이게 괜찮더라고요. 왜냐면 아침에 일어나면 빈속에다가 꿀만 딱 이렇게 찍어가지고 먹은 다음에 천천히 체온으로 녹인 다음에 먹으래요. 먹으면 위에서 이제 코팅이 되면서 이 마누카꿀이 이게 좀 약간 항염이라고 해야 되나? 염증에 상당히 탁월한 그런 효능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했는데 한 3일 만에 위염도 이제 사라졌어요.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고 확실히 염증에는 꿀이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더 성분이 좀 높은 거 약간 830, 1200도 한번 1200 살까 했는데 일단은 830부터는 약간 약으로 쓰는 그런 게 좀 있다고 해가지고 830 사봤는데 나중에 이제 괜찮으면 1200도 한번 사볼까 생각 중이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보내주셨어요. 샘플 하나 보내주셨는데 뭐냐면 저도 처음 꺼냈는데 요거 스프레이입니다. 스프레이. 이게 프로폴리스 스프레이인데요. 옆지가 잘 쓰지 않을까 싶은데 달달한 뭔가 시원한 게 들어오네요. 감기 요즘에 이제 한국 오니까 진짜 건조하고 춥고 이런데 감기 걸리시는 분들 많잖아요. 목도 안 좋고 이거 한번 뿌려서 써보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추운 겨울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